엄마, 그깟 사과밭이 뭐가 중요해요? 당장 제 사업 자금이 급한데 엄마 때문에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고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젊음을 다 바치고 희생해서 키웠건만. 희생이요? 그러면서 왜 재산은 꽉 쥐고 계신 거예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으로 뭐 하게요? 무덤에 가져갈 거예요? 그래, 이제 보니 너는 돈이 떨어질 때만 나를 찾는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충청북도 제천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명자입니다. 올해로 70세,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 갑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밥을 먹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우리 마을은 겨울이면 더욱 고즈넉해집니다. 젊은이들은 하나 둘 도시로 떠나고 이제는 몇 집 남지 않은 마을에서 저 혼자 40년 넘게 일군 사과밭을 지키고 있습니다. 봄이면 하얗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가을이면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들을 보며 지내온 세월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폭설로 인해 기술자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도관이 얼어붙어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슈퍼까지 가는 길도 온통 눈으로 뒤덮여 발걸음을 떼기가 힘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산자락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고요함이 적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밤이면 더욱 싸늘해지는 방 안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과 대구에 사는 딸의 전화번호를 수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이지만 이런 날은 더욱 보고 싶어집니다. 40년 전 25살의 새색시로 이곳에 시집와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사과농사. 남편과 함께 황무지나 다름없던 이 땅을 일구며 봄이면 거름 주고 여름이면 가지치기 하고 가을이면 수확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는 그 무게가 제 어깨를 너무 무겁게 누르는 것만 같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가끔 들러 제 안부를 물어보시곤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가 걱정된다며 읍내로 나가 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권하시지만 아직은 이곳을 떠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는 이 집, 평생을 바쳐 일군 사과밭을 두고 떠난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도 날이 추워질수록 외로움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따라 불러도 이 적막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창문을 덜컹거립니다.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더욱 단단히 목에 감으며 내일은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창 밖으로 눈발이 더욱 거세게 휘날리는 이 밤, 저는 차가운 방구석에서 또다시 긴 겨울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한창 IT 회사를 운영한다는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한숨부터 내쉬더니 보일러 수리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사과밭 일부를 팔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그루 한 그루 심고 가꾼 사과나무들을 팔아달라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인 사위 덕에 여유롭게 산다는 딸은 막내 아들 학원비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오히려 친정어머니인 제게 여유자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전기장판 위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추운 겨울 늙어 병든 어미가 걱정되어 달려와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관심은 오로지 재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날에 잠깐 들러 세배만 드리고 가던 모습이 서운하기는 했지만 바쁜 자식들 이해해주자며 남편과 웃어넘기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들은 더욱 멀어져만 갑니다. 사과밭 수익이 괜찮다는 소문이 돌자 주변 친척들까지 이런저런 명목으로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이 터전이 그들 눈에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이는 걸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집안은 점점 더 추워졌고 마음속 한구석은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과나무들은 마치 제 처지를 아는지 쓸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들은 사과밭에서 뛰어놀며 행복해했고 딸은 사과를 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돈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차갑게 만드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추위를 이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강해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폭설이 그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일러 기술자가 겨우 산골짜기를 찾아와 수리를 마쳤지만 제 마음속 얼음장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전해주신 읍내 부동산 중개소 전단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과 사과밭을 정리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 고립된 경험과 자식들의 냉담한 태도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을 두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봄이 오기 전 저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사과밭은 젊은 귀농인이 구입하겠다고 했고 집은 전원 생활을 꿈꾸는 도시 부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막상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니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매매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결정했냐며 서운해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노후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으로 청주시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시장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둔 통장 잔고를 보며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앨범, 농사일 기록장.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의 짐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밭을 둘러보던 날, 매화 한 그루를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을 기억하게 해줄 작은 증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봄이 오면 하얀 꽃을 피울 이 나무처럼 저의 새로운 삶도 곧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주민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까이 지내온 이웃들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산골 마을의 마지막 겨울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주의 아파트로 이사 온 지 한 달, 저는 조금씩 도시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15층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은 산골 마을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놓은 매화나무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게 어색했는데 어느새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이웃들과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홍영자 씨와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녀 역시 얼마 전 자식들 독립 후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침 산책 후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어느새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사과농사 이야기를 들려주면 영자 씨는 자신의 공무원 시절 이야기로 화답합니다. 집 앞 작은 공원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시니어 댄스 교실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 영자 씨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남편이 보면 무척 놀라워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도 즐겁습니다. 산골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버스를 타고 나가야 했는데 이제는 걸어서 10분이면 됩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제가 담근 김치 맛을 보더니 함께 김치를 담가 팔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 미용실도 가봤습니다. 40년 만에 하는 파마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제 하얀 머리가 파마를 하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밤이면 가끔 사과밭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제가 걸어온 인생의 한 페이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매화나무가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의 봄은 산골과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앞 벚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새봄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늦게나마 찾아온 새로운 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가 수업 수강생 모집 안내였습니다. 영자 씨의 권유로 신청한 수업이었는데 처음으로 도전하는 일이라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농사 짓느라
뻣뻣해진 제 몸이 과연 요가를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첫 수업날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강사 선생님은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기초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 평생 농사 지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실 때예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같은 반 수강생들과 복지관 카페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을 앓다가 요가를 만나 새 삶을 찾았다는 박수님 씨,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최경숙 씨.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뻣뻣했던 관절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가 바로 펴지니 키도 커진 것 같았습니다. 요가반 친구들과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시내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찜질방도 가봤는데 그곳에서 나누는 수다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사과 농사에 매여 살면서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새삼 아쉬웠습니다. 어느 날은 요가 선생님께서 제가 변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셨습니다. 6개월 전과 지금의 모습을 나란히 보여주시면서 할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표정까지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굽었던 등이 펴져 있었고 무표정하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문화강좌 안내문을 보며 이번에는 서예반을 신청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둘 시작하는 제 모습이 신기합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부끄러울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저녁이면 베란다에 놓인 매화나무를 보며 생각합니다. 꽃이 필 때도 잎이 질 때도 있지만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구에 산다는 딸 미경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다며 파마한 머리도 새삼 어색한 듯 쳐다보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전화도 자주 못하고. 미경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사과밭을 팔고 혼자 도시로 나온 뒤 딸아이는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제 힘으로 새 삶을 시작한 것에 대한 존경스러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딸과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가를 하게 된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매일 아침 산책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사일에 지쳐있던 예전의 어머니가 아닌 생기 넘치는 제 모습에 딸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서울의 아들 준호도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늦게 찾아왔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아들은 제 아파트 거실에 걸린 요가 수료증을 보더니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것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수료증 옆에는
요가반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재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건강과 일상을 물어보고 새로운 취미 생활을 응원해 줍니다. 제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 오히려 그들이 저를 더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딸은 시댁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 전화를 걸어오고 아들은 사업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자식들한테 매달리지 않고 당당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법이에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젊어졌다며 좋아했고 사위는 제가 담근 김치를 극찬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서로를 구속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복지관 서예반에서 처음 붓을 잡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고 종이 위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일부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글쓰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시골 학교 선생님께서 제 일기를 칭찬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런 꿈은 접어두었습니다. 농사일과 살림, 자식 키우기에 바빠 제 안의 그 소녀는 까마득히 잊혀졌습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글쓰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적습니다. 때로는 젊은 시절의 기억을, 때로는 지금의 감정을 글로 표현합니다. 서툰 글이지만 쓰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걸 느낍니다. 요가반 친구들과 글쓰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각자 쓴 글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저는 사과농사 이야기를 썼고 영자 씨는 퇴직 후의 고민을, 수님 씨는 남편과의 추억을 글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글 속에서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은 복지관 문집에 제 글이 실렸습니다. 사과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제목의 수필이었습니다.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집을 받아든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했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는 것을. 70이 넘어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저를 더욱 젊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끔 옛 앨범을 들춰봅니다. 25 새색시 시절부터 사과밭 안악내로,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지나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김명자 씨, 오늘도 행복하세요. 농사일에 지친 얼굴도 자식 걱정에 구슬픈 표정도 아닌 당당하고 밝은 미소를 짓는 제 모습이 좋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이 특별한 선물, 바로 저 자신입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가 쓴 수필이 문집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니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글쓰기 강좌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고사했지만 영자 씨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첫 강좌 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고 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과밭에서의 40년 홀로 서기를 결심한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수강생들은 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박현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선생님처럼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글쓰기 수업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고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살았던 이야기들이 글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날은 웃음이 가득하고 어떤 날은 눈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문집을 발간합니다. 황혼의 이야기꽃이라는 제목으로 수강생들의 글을 모아 작은 책자를 만듭니다. 처음 문집이 나왔을 때 모두가 마치 자신의 첫 아이를 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글쓰기 모임은 이제 작은 봉사 모임으로도 발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을 찾아가 어르신들께 글을 읽어드립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대신 써드리기도 합니다.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는 한 수강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사과 농사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희망도 심고 계시네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심은 사과나무들이 지금쯤 새로운 주인 밑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심고 있는 이 희망의 씨앗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지난 주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딸 미경이와 아들 준호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손주들은 한층 더 자란 모습이었고 며느리와 사위도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거실은 금세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담근 김치와 밑반찬들, 그리고 요가반 친구들과 함께 배운 새로운 요리들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요리 실력이 늘었다며 레시피를 물어왔고, 사위는 이런 맛있는 반찬을 매번 못 먹어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은 제서의 작품들을 구경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큰 손주는 할머니의 글씨체가 멋있다며 자신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손주는 제가 쓴 수필을 읽어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식사를 마친 후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화나무는 어느새 푸른 잎이 무성해졌고 그 아래서 우리 가족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고 미경이는 아이들 교육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사과밭에서 힘겹게 살던 시절, 저는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자 씨가 들려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잘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져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밤 풍경이 반짝입니다. 이제는 이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찾은 새로운 인연들, 다시 시작된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제 자신의 성장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 찾은 이 특별한 행복을 저는 오늘도 일기장에 고이 담아둡니다. 오늘도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매일 걷는 길이지만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이 길이 좋습니다. 지난 겨울 혼자 도시로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복지관 글쓰기 반에서 만난 분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한 분 한 분의 진심 어린 응원이 힘이 됩니다. 어쩌면 저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사과밭 꿈을 자주 꿉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리움이나 미련으로 가득한 꿈은 아닙니다. 그곳에서의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봄이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처럼 우리의 인생도 각자의 계절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얼마 전에는 귀농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꾸던 사과밭의 새 주인이었습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40년 동안 깨달은 농사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떠나며 그들이 건넨 사과 한 상자에서 제가 정성껏 가꾸던 맛이 그대로 났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삶이란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한 장의 책이 끝나면 새로운 책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진실되게 써내려 가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요가반 친구들과 다음 달이면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다니 신기합니다. 자식들은 제 여행 계획을 듣고 기뻐하며 용돈까지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제 삶을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느껴집니다. 베란다의 매화나무는
어느새 튼튼하게 자라 새순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파리 하나하나가 도시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아 미소가 짓게 됩니다. 나무도 사람도 결국은 심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나는 것. 그것이 삶의 이치가 아닐까요? 가끔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늦은 때가 없다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창 밖으로 또 다른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일기장을 펼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작가가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들어왔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아프게 귀에 남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던 저는 오늘로 정년퇴임을 맞이했습니다. 교무실을 정리하면서 서랍 속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첫 부임 당시 26살의 청년 교사였던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영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열정이 남아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퇴임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운대의 바다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150평형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송별회에서 받은 꽃다발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영숙 선생님, 우리의 영어 엄마라고 적힌 카드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스승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과 뉴욕에서 유학 중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임 소식을 전하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곧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우울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학교에 가는 일상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영어 교재들과 수업 자료들이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교직은 제 정체성 그 자체였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지금 저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맞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잠들기 전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부임 때 썼던 다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르침은 끝이 없다. 그 말이 지금의 제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깊은 밤 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 한 달 저는 여전히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둘러 준비할 필요도 아이들을 맞이할 교실도 없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전부인 아침입니다. 가끔 전 제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을 때면 잠시나마 활기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더욱 깊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35년 동안 박영숙 선생님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그저 박영숙이라는 이름만 남은 것 같아 허전합니다. 어제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임원 승진이 예정되어 있다며
로스쿨에 다니는 여자친구와의 결혼 자금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수 있냐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뉴욕의 딸은 박사 과정을 위한 학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은퇴금이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녀들의 요구가 이어지니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150평형 아파트의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면 현관에 놓인 남편의 구두가 더욱 쓸쓸하게 보입니다. 방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 제 존재가 왠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동료 교사들과의 만남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저 역시 더 이상 학교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퇴임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매일 밤 저를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는 우연히 마트에서 옛 제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는 일도 이루는 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풍경마저 제게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영어를 가르치며 살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다음 챕터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먹어야만 잠들 수 있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3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 발걸음이 이제는 왜 이리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문득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 영문과 동기인 김미연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연은 대구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성구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영어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영수가, 너도 대구로 오지 그래? 여기서 혼자 이렇게 지내면 뭐하니?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만남에서 나온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연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산의 이 큰 아파트, 자식들의 끝없는 요구, 그리고 날마다 깊어지는 외로움. 며칠 후 부동산에 문의를 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하고 대구 수성구의 매물도 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한 듯 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대구로 이주하겠다는 말에 그는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게다가 그 아파트는 제가 승진하면 담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의 딸은 더 심했습니다. 영상통화로 눈물까지 보이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집에는 우리 추억이 있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집마저 없어진다면 저희는 어디로 가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식들의 반대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저를 향한 진정한 걱정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성구의 30평형 아파트도 찾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을 정리하면서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싸면서 문득 첫 부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었나요? 35년 전 교단에 처음 섰을 때처럼 지금의 저는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일주일 앞두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더 이상 외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문득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 영문과 동기인 김미연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연은 대구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성구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영어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영수가, 너도 대구로 오지 그래? 여기서 혼자 이렇게 지내면 뭐하니?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만남에서 나온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연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산의 이 큰 아파트, 자식들의 끝없는 요구, 그리고 날마다 깊어지는 외로움. 며칠 후 부동산에 문의를 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하고 대구 수성구의 매물도 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한 듯 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대구로 이주하겠다는 말에 그는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게다가 그 아파트는 제가 승진하면 담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의 딸은 더 심했습니다. 영상통화로 눈물까지 보이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집에는 우리 추억이 있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집마저 없어진다면 저희는 어디로 가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식들의 반대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저를 향한 진정한 걱정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성구의 30평형 아파트도 찾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을 정리하면서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싸면서 문득 첫 부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었나요? 35년 전 교단에 처음 섰을 때처럼 지금의 저는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일주일 앞두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더 이상 외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대구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성구의 30평형 아파트는 해운대의 집보다 작았지만 오히려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성못의 풍경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영어 교재들을 발견했습니다. 버리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연이가 말했던 시니어 영어 독서 모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용기를 내어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선생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35년간의 경력을 적은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도서관의 작은 강의실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화책을 읽어주는 순간 이상한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미연이의 독서 모임도 찾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회원들이 모여 영어 소설을 읽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올 줄 알았어. 우리 모임의 새로운 선생님이 되어줄래? 봉사활동과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일상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금요일에는 어른들과 영어 소설을 읽습니다. 주말에는 수성못을 산책하며 다음 주 수업을 구상합니다. 어느 날은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의 할머니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영어 동화책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운대의 큰 아파트가 그립지 않냐고요? 물론 가끔은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찾은 작은 행복들이 그 그리움을 덮어줍니다. 매일 아침 수성못의 일출을 보며 걷는 시간, 도서관에서 마주치는 따뜻한 미소들, 독서 모임에서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들, 작은 아파트의 창가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나는 선생님이었다. 이 한 줄을 쓰면서 미소 짓게 됩니다. 교실은 달라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화센터 관장님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우리 센터에서 시니어 대상 영어회화 강좌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도서관에서의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연배의 은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수업 방식은 제가 늘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문법과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진정한 소통을 위한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교재로 활용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수강생들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난 것처럼 열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영어를 배웠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배운 적은 처음이에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제 젊은 시절의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수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곳에서 강의를 합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특히 보람을 느끼는 것은 수강생들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뭘 배우나 하며 주저하던 분들이 이제는 자신감 있게 영어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수강생들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퇴임 후 잃어버렸던 제 정체성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직 교사가 아닌 시니어 영어 강사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해운대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의 제 모습을 그때의 제가 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매일 밤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준 미연이에게,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수강생들에게, 무엇보다 스스로에게도 감사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디딘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해운대 아파트 담보대출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이제는 제가 먼저 통화를 끊습니다. 엄마는 지금 수업 준비해야 해. 이런 단호함이 제게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뉴욕의 딸도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요즘은 영상 통화할 때마다 제 수업 이야기를 먼저 물어봅니다. 엄마, 수강생들이랑 영어로 대화하는 영상 좀 보내줘. 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학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영상 통화를 겁니다. 도서관에서 배운 영어 동화를 읽어주고 간단한 영어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 영어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주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문화센터에서 받은 첫 강사료로 저만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노력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손주들 생일에 용돈을 보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수업을 참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의 삶이 있다는 걸. 뉴욕의 딸은 자신의 연구실 동료들과 화상 영어 회화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전 세계 연구원들과 소통하는 경험은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 만날 때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게 즐겁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나 부담스러운 기대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이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발견합니다. 어제는 문화센터 수강생 중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독립입니다.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의 독립이요. 문화센터 게시판의 작은 공고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단원 모집. 학창시절 성가대 활동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창단의 첫 연습은 특별했습니다. 지휘자님이 영어 뮤지컬 곡을 제안했을 때 단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합창단의 영어 코치가 되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두 마이너스 레이 마이너스 미부터 시작해서 레스 미스 아러비에리에스의 아이 드림드 어 드림까지 매주 새로운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발음을 가르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했습니다. 한 단원의 제안으로 시니어 뮤지컬 동아리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영어 뮤지컬의 대사와 노래를 하나둘 소화해내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 역시 무대에 서는 떨림과 설렘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문화센터 발표회에서 우리는 마머 미어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우리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단원들과 함께했던 뒤풀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수성아트센터에서 공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키우게 되었고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무대 의상을 입어보고 메이크업을 하고 조명 아래 서는 모든 순간이 새로웠습니다. 공연 날 객석에서 아들과 딸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날아온 딸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며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동안 문득 35년 전 첫 수업을 앞두고 떨렸던 그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합창 연습이 없는 날이면 기타를 배우러 다닙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꼬였지만 이제는 수업 시간에 간단한 반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퇴직한 교사의 쓸쓸한 표정이 아닌 새로운 꿈을 꾸는 예술가의 빛나는 눈동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관장님의 한마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수성구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수업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학원을 다닐 형편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배움에 대한 갈증이 보였습니다. 마치 35년 전 제가 처음 만났던 제자들처럼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교과서 대신 영어 동화책을, 문법 대신 노래를, 시험 대신 역할극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감 있게 문장을 만들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은퇴한 교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과학, 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실버 멘토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멘토단은 단순한 교과 지도를 넘어섰습니다. 진로 상담, 학습 방법, 심지어 일상적인 고민까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의 경험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수라는 아이입니다. 편모 가정에서 자라며 반항적이었던 아이가 영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군요. 우리의 활동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은퇴 교사들의 새로운 도전,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걸 읽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은퇴한 게 아니라 더 넓은 교실로 이동한 것뿐이라는 걸. 실버 멘토단은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수업 방법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과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멘토단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영어로 연극을 선보였고 우리는 합창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밤중에 문득 잠이 깼습니다. 꿈에서 교실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 저는 완벽한 수업을 위해 늘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교단이라는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임 후에 우울했던 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교실이라는 안전한 공간을 잃고 방황했던 날들, 자식들의 요구에 휘둘렸던 순간들,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의심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조차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아들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고민을 들려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느끼는 압박감, 결혼을 앞둔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뉴욕의 딸은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처럼 가르치는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실버 멘토단 활동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완벽한 수업이 아닌 진심이 담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실수도 부족함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갔나 봅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료 강사들과 깊은 우정도 쌓였습니다. 각자의 분야는 다르지만 퇴직 후에 새로운 도전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며 조언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집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파도 소리가 쓸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모험을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서로가 성장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어제는 실버 멘토단이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우리의 활동을 주목하고 시니어 교육 봉사단체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자는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은퇴 교사들의 경험과 열정이 우리 지역 사회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선생님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학을 가르치시던 김 선생님, 과학 실험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시는 이 선생님, 음악으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최 선생님. 우리는 각자의 재능으로 더 큰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교육 나눔 센터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교과 지도를 넘어서 인생의 멘토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 파트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세대 간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은퇴 교사들과 청소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영어로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들의 미래가 되고 그들의 꿈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특별한 만남을 꿈꿉니다. 아들과 딸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도 뭔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문득 35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설렘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이란 끝이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수성못을 산책합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주머니 속 수첩에는 오늘 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기획, 영어 뮤지컬 연습, 멘토단 회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즐겁고 바쁜 나날들입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그러면 거울 속에 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참 행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수성못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좌절의 순간이 도약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